수업 들어가기 전에 요약집 강의를 좀 잠시 이야기 드리고 강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요약집이 아마 오늘부터 판매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지금 하는 내용들이 요약집 몇 페이지 있는지 제가 이제 페이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혹시 그 수업을 들으시면서 필기하면서 수업을 듣다 보면 그러니까 설명을 많이 놓친다고 판단이 되시는 분들은 교재를 멀리 두시고 요약집만 가지고 수업을 들으셔도 아마 불편함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들을 건지 요약집을 가지고 수업을 들을 건지는 본인이 판단하시면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필기하면서 수업을 듣다 보면 많은 걸 놓친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는 교재를 내려놓고 요약집만 가지고 수업 듣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교재를 가지고 설명하기에 모양새가 좀 안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프린트를 가지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게 될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교재를 가지고 설명하기 모양이 안 좋은 내용들을 프린트를 가지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프린트를 보자고 이야기하면 요약집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약집 해당 페이지 보시면 되고, 요약집 없으신 분들은 우리가 1월달, 2월달, 3월달 수업을 하면서 나갔던 프린트가 있을 겁니다. 그 프린트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2주 전에 진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부동산 보유 관련 조세를 시작을 해가지고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까지는 우리가 이제 2주 전에 설명이 마무리됐고, 그럼 이제 부동산 보유 관련 조세가 하나 더 남았습니다. 뭐가 남았냐면은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동산 보유 관련 조세로 보셔야 되는데, 자, 교재 몇 페이지를 가셔야 되냐면은, 자, 교재 237페이지 소득세 총설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이 소득세 총설이 우리 시험 문제에서 독립적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득세 총설을 알고 있어야만 이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소득세 총설부터 보셔야 되는데, 자, 교재 보실 분들은 교재 237페이지 가시고, 자, 요약집 보실 분들은 요약집 115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교재 237페이지 가셔가지고 소득세가 어떤 조세인지 눈도장 찍으시고요. 우리가 자 읽어볼게요. 자, 교재 237페이지 소득세는 개인을 납세 의무자로 하고 개인의 소득을 가세 대상으로 하는 국세이다. 자, 그러면 금방 읽어본 내용에서 알고 계셔야 될 이야기, 우리가 법인 소득에 부과되는 조세와 개인 소득에 부과되는 조세는 다르다. 우리가 법인 소득에 부과되는 조세는 법인세고, 우리가 개인 소득에 부과되는 조세가 소득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득세가 어떤 성격, 어떤 특징을 가지는 조세인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교재 237페이지 그 소득세 특징 해가지고 1번에 소득 원천세를 근간으로 하고 순자산 증가세를 일부 가미하고 있다. 우리 시험하고는 100%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되고, 그 다음에 2항의 열거주의 가세,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일단 열거주의 가세가 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열거주의 가세라는 건 그냥 글자 그대로입니다. 글자 그대로 그러니까 세법의 가세 대상으로 열거한 것만 세금을 부과하는 게 열거주의 가세예요. 그럼 이걸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소득세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소득세법에 가세소득으로 열거한 소득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게 열거주의 가세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열거주의 가세가 뭔지 개념 살짝 잡으시고, 자, 여러분들 이제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소득세는 열거주의 가세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자, 여기 이제 우리 시험은
양도소득세가 나오니까 양도소득세를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열거주의 가세하기 때문에 소득세법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열거하고 있는 것을 팔았을 때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열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팔았을 때는 양도소득이 수천, 수억이 발생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잡으시고 우리가 잠시 후에 양도소득세 가가지고 뭘 하셔야 되냐면은 소득세법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가세 대상으로 열거되고 있는 종류를 시험장 가기 전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금방 이야기 드렸듯이 소득세법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열거하고 있는 것을 팔았을 때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지,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는 것을 팔았을 때는 양도 차익이 5억이 발생해도 소득세 10원도 부과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후에 양도소득세 가셔가지고 양도소득세 가세 대상으로 열거되고 있는 종류를 시험장 가기 전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238페이지 그 갈로 2번의 종합가세. 자, 요약집 보실 분들은 요약집 116페이지 보시면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이 종합가세, 자, 일단 읽어보고 설명할게요. 자, 교재 238페이지 읽어보고 설명드립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 기간 단위로 합산하여 가세하는 종합가세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을 하지 않고 각각 별도로 구분하여 가세하는 분류가세하고 있다. 이게 우리 시험에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최근 7년 동안 3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간접적으로 7년 동안 3번 나왔는데 한 번은 정답이었고 2번은 따라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참고 사항으로 봐두셔야 되는데, 자,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소득은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소득과 종합소득이 아닌 소득으로 구분이 되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소득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은 총합소득으로 분류되고,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우리가 종합소득이 아닌 별도의 소득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험 문제에서 간혹 여기를 물어봐요.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소득과 종합소득이 아닌 소득은 소득세를 부과하는 가세 방법이 다르다는 걸 구분하는 문제가 최근 7년 동안 직간접적으로 우리 시험에 3번 언급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 이게 나오면 다 물어보는 게 아니고 딱 2군데만 물어봐요. 어디 물어보냐면은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타인에게 빌려줌으로 인한 부동산 임대 소득에 대한 사업소득만 물어보지 나머지 소득은 안 물어봅니다. 그래서 전체적 내용을 보는 게 요만큼이라도 부담이 되면 다 버리고 야하고 야만 구분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우리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소득들은 소득세를 어떻게 부과하냐면은 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 합산된 금액에 대하여 합산 가세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소득들은 개별 소득에 대하여 개별 소득세를 따로 신고 납부를 했다 할지라도
소득이 발생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달에, 그러니까 다음 연도 5월 달에 종합소득의 합산된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확정을 짓고 이미 납부한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종합소득세로 납부하셔야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법에서 정해진 기준에 맞게 소득세 납부를 완료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대다수 일반인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왜 모르고 계시냐면은 누가 알려준 적도 없고요. 어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세법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에 대학교 가지고 8년가 아니면 이런 걸 학교에서 알려준 적도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이유, 대다수 일반인들은 이 소득들이 다양하게 발생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다수 일반인들은 근로소득 정도만 발생되거나 사업소득 정도만 발생되지 종합소득이 다양하게 발생되는 행복한 사람은 몇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뭘 좀 주고 있지요. 주고 있는데 그거 못 받는다고 아우성을 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단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 요거는 정부에서 5월달 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 70% 이하에 대해서 100만 원 준다 그러는데, 이 상위 30% 해당되시는 분들 우리는 와 안 주냐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분위기 파악을 좀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상위 30%면요 4인 기준으로 월소득이 800 정도 됩니다. 상위 30%면 월소득이 한 800 이상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1월 달까지는 아주 행복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겨우 몇 달? 2달 힘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안 주냐고 말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욕은 왜 합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달라고 욕할 수는 있는데 욕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힘들어진 지 2달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는 작년에도 힘들었거든요. 그죠? 그리고 70% 이하는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왜? 작년에도 힘들었거든. 올해는 더 힘들고. 근데 상위 30%는 1월달까지는 안 힘들었어요. 겨우 힘들어지는 게 뭡니까? 2월달, 3월달 2달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100만 원 없어도 연말까지 살아 계시는데 아무 탈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안 준다고 욕을 합니까? 달라고 이야기할까는 좋은데 하여튼 이제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얌전하게 우리도 세금 냈는데 우리도 좀 같이 좀 고전해줘 그러면 되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욕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자, 그거는 그렇고, 자, 다시 본론 와가지고, 자, 우리가 대다수 일반인들은 봐봐요. 근로소득 정도만 발생됩니다. 봐요. 자, 이렇게 봅시다. 우리가 갑은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이 없어서 빌려줄 부동산도 없고, 그래서 월급 받아가지고 학원비 주고 뭐하고 하니까 예금할 돈도 없고 주식 투자할 돈도 없고 연금 받을 나이는 안 됐고 로또에 당첨된 적도 없고, 그럼 뭐밖에 없습니까? 근로소득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 일반인들은 합산가세되는 걸 우리가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소득, 종합소득이 다양하게 발생되면 합산된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험은 딱 어디만 물어보냐면은 여기만 물어봐요.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 소득에 대한 사업 소득만 물어보지 나머지 소득은 안 물어봅니다. 그래서 전체를 잡는 게 조금이라도 부담이 되면 딱 여기만 잡으십시오. 부동산 임대로 인한 소득은 사업 소득으로 분류되고 사업 소득은 종합소득 중 하나이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소득세를 어떻게 해야 된다?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신고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입니다. 자, 양도소득은 어떻게 한다? 다른 소득과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신고합니다. 그걸 우리가 조세학자들이 뭐라고 이름을 정해놨냐면은 분류가세라고 이름을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을 하지 않습니다. 뭐 양도소득에 근로소득을 합산하거나 양도소득에 임대소득을 합산하는 게 아니고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부과돼요. 그래서 이제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을 하지 않고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분류가세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이 이야기와 요 이야기를 구분하는 문제가 7년 동안 직간접적으로 3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는 구분 못 해도 이 임대소득하고 양도소득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238페이지 갈로 3번. 자, 238페이지 갈로 3번. 우리가 소득세는 우리가 부부 사이의 소득일지라도 공동 소유 재산일지라도 어떻게 한다? 개인별로, 개인 단위별로 각각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갈로 4번 인적 공제 몰라도 되고 뭐 초과 누진 세율은 세율 파트 가서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갈로 6번 그 밖의 특징 가셔가지고 1항 요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가 아니고 국가에서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그 다음에 2항 직접세 몰라도 되고 3항 기간가세 몰라도 되고 4항 요거 알고 계셔야 돼요. 교재는 238페이지 보시면 되고 요약집은 115페이지입니다. 자, 교재 238페이지 갈로 6번 그 밖의 특징 4항에 우리가 소득세는 신고 납세 제도에 의하여 부과합니다. 그래서 누가? 납세 의무자가 직접 세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세액을 스스로 신고하는 게 원칙이에요. 우리가 소득세는 신고 납세 제도에 의해서 부과합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직접 세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세액을 스스로 신고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없는 이야기를 하나 적으셔야 됩니다. 자, 그 밑에다가 번호를 하나 만드시고 적으십시오.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는 실질가세를 원칙으로 합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이 2주 전에 재산세에서 봤던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실질가세, 다른 말로 사실가세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공부상 현황에 관계없이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의 가세를 정할 때는 공부상 현황을 보고 가세를 정하시면 안 되고 사실상 현황을 보고 가세를 정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소득세 특징, 양도소득세 특징으로 알고 계셔야 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양도소득세를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소득세 총설에서 보실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교재 몇 페이지에 가시냐면은 교재 240페이지. 우리가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보셔야 됩니다. 자, 교재는 240페이지 가시고 우리가 요약집 보실 분들은 요약집 116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자,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우리 시험에 옛날 옛적에는 해마다 나왔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해마다 나오지는 않고 언제 나왔었냐면은 25회 때 한 문제 나왔었고 28회 때 한 문제 나왔었습니다. 한 3년 정도에 한 번씩 나와요. 올해 나올 것 같지요?
25회, 28회, 3년에 한 번이면 31회 아닙니까? 그래서 올해 나올 일단 타이밍입니다. 최근에 3년 털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동산 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올해 나올 타이밍이기 때문에 설명 들어보시고 해마다 나오는 파트는 아니지만 올해 나올 타이밍이기 때문에 설명 들어보시고 이해되시면 요거 개인 공부하셔야 돼요. 그런데 너무 혼란스러우면 해마다 나오는 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혼란스러우면 이해된 데만 보시고 이해 안 되신 부분은 개인 공부 따로 하지 마십시오. 나올 타이밍이지 반드시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혼란스럽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그 이해된 부분만 보십시오. 자,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공부하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알고 계셔야 될 이야기. 자, 첫 번째 알고 계셔야 될 이야기. 자, 여러분들 교재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부동산 임대로 인한 소득을,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로 인한 소득을 현행소득세법에서는 사업자 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분류한다라는 걸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빌려주고 받은 임대료는 사업자 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분류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임대 사업 등록을 한 경우는 물론이고, 부동산 임대 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부동산을 빌려주고 받은 임대료도 소득세 신고할 때는 뭘로 신고하셔야 됩니까? 사업소득으로 소득세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법에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데도 우리가 봤을 때는 근로자 같은데 사업소득으로 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임대. 부동산 임대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소득 신고할 때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학원에 강의하시는 분들, 저 같은 사람들, 학원에 강의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대학교 시간 강사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택배 배송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학습지 교사하시는 분들, 눈높이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차이홈, 중국어, 이런 분들, 그 다음에 보험 설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우리가 보통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특수 고용직이라 그럽니다. 이분들은 우리가 용역을 받는 거예요. 용역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세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소득 신고할 때 근로소득 신고하는 게 아니고 사업소득 신고하셔야 돼요. 근데 뭐 거기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야는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이야기를 자, 5분 전에 봤던 이야기하고 연결하셔야 됩니다. 자, 갑니다. 우리가 부동산 임대로 인한 소득은 사업자 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분류하고, 사업소득은 종합소득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소득세 신고할 때 어떻게 신고하셔야 됩니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5분 전에 봤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를 먼저 기초 개념으로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우리 교재에는 따로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 필기를 좀 하셔야 되고, 이게 우리 시험지에서 가끔 낀가지고 물어보기 때문에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임대로 인한 소득에서 여러분들이 자, 두 번째 보셔야 될 거. 우리가 부동산 임대로 인한 사업소득 범위를 구분하는 문제가 우리 시험에 옛날에는 자주 나왔는데 최근에는 어쩌다 한 번씩 물어봅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하셔야 돼요. 어떤 게 주어졌을 때 이게 부동산 임대로 인한 사업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득이 주어졌을 때 이 소득이 부동산 임대로 인한 사업 소득에 해당되는지 부동산 임대로 인한 사업 소득으로 볼 수 없는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구분하셔야 되는데,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기억을, 암기를 가지고 답을 찾으려 그러시면 안 되고요. 흐름을 가지고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자, 일단 기본 개념을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부동산이라든지 부동산에 관계되는 걸 빌려주고 대가를 받았다면 일단 부동산 임대로 인한 사업 소득으로 분류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로 인한 사업 소득에 해당되는 소득들은 굳이 기억 안 하셔도 돼요. 대신에 이제 어디를 기억하셔야 되냐면은 여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동산에 관계되는 걸 빌려주고 대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임대로 인한 사업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 소득인 건 기억할 필요가 없고 부동산 임대 소득이 아닌 걸 기억하시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 요약집 보실 분들은 요약집 116페이지 보시면 되고, 자, 교재는 241페이지. 거기 2번 부동산 임대 소득의 범위 해가지고 자, 갈로 1번부터 설명합니다. 자, 갈로 1번에 우리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 전세권, 임차권, 지역권, 지상권의 대여로 인한 소득은 자, 뭐 했습니까? 자,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계되는 자,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계되는 걸 빌려주고 돈 받았지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로 인한 사업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흐름으로 접근하시라고요. 애울락하지 말고. 자, 다시 가볼게요.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 지역권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계되는 걸 빌려주고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로 인한 사업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자, 그런데 요게 나름대로 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중요한 조건이 하나 단서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자, 뭐라고 단서가 붙었냐면은 교재 241페이지 갈로 1번 1항 둘째 줄. 교재 241페이지 갈로 1번 1항 둘째 줄. 다만 셋째 줄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그러니까 다만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 지상권을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자, 설명을 드립니다. 부동산에 관계되는 것을 빌려주고 대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임대로 인한 사업 소득으로 분류하는 게 아니고 기타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에서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우리가 지역권, 지상권의 대여 소득이 그러니까 지역권, 지상권 대여 소득에 대한 소득 분류가 시험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쩔랍니까? 자, 시험 문제에서 지역권, 지상권의 대여 소득에 대한 소득 분류가 시험에 나왔을 때 아무 구체적 조건이 없으면, 아무런 구체적 단서 조건이 없으면 부동산에 관계되는 것을 빌려주고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로 인한 사업 소득으로 본다고 답하시면 됩니다. 아무런 구체적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단서 조건 없이 물어보면 부동산에 관계되는 것을 빌려주고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로 인한 사업 소득으로 본다, 이렇게 답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저 밑에 혹이 하나 붙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자, 여기 밑에 이제 혹이 붙으면 답이 달라야 돼요. 그러나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이 조건이 딱 붙으면 여러분들은 다르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요 단서 조건이 붙으면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 지상권을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이라고 이렇게 단서 조건이 붙으면 뭐라고 답하셔야 되냐면은 부동산에 관계되는 걸 빌려주고 대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임대로 인한 사업 소득으로 보는 게 아니고 기타 소득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답하셔야 돼요. 이걸 구분하는 문제가 우리 시험 문제에서 우리가 30년 동안 우리 시험에 4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자주 물어봤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최근에 우리가 이제 2015년 이후로 넘어오면서부터는 물어본 적이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흐름이 잡히시는 분들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어거지로 볼 이야기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교재 241페이지 갈로 2번 공장재단, 강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부동산 학 개론 시간에 공부한 실력 발휘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부동산 학 개론 시간에 자, 부동산 개념을 공부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은 강의의 부동산이 있고 협의의 부동산이 있고, 협의의 부동산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부동산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뭐 토지, 건축물 이런 것들. 근데 이제 강의의 부동산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부동산에다가 부동산에 준하는 걸 포함해서 우리가 강의의 부동산을 보지요.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공부한 게 있습니다. 공장재단과 강업재단을 뭘로 본다? 우리가 자, 부동산 학 개론 시간에 공장재단과 강업재단을 부동산에 준하는 걸로 공부하셨습니다. 준 부동산으로 공부하셨다고요. 자, 그래서 빌려주고 돈 받으면 뭡니까? 공장재단과 강업재단을 부동산으로 간주하니까 빌려주고 돈 받으면 부동산 임대로 인한 사업소득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장재단과 강업재단을 부동산으로 간주한다라는 거, 요걸 생각하시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재 242페이지 우리가 갈로 3번 1항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강업권자, 조강권자 또는 득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와 자, 다시. 자, 강업권자, 조강권자 또는 득대가 채굴 시설과 함께 강산을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 뭐 가끔 저한테 득대가 누구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득대? 저는 만나본 적이 없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득대가 누구냐고 묻는데, 득대가 누구인지 아는 거하고 이 설명 이해하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득대가 누구인지 궁금해하지 마십시오. 득대 아는 거하고 이 설명 이해하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득대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강업권자 또는 조강권자로부터 채굴에 관한 권리를 빌려가지고 우리가 채굴을 하는 자가 뭡니까? 득대입니다. 아니면 강업권자 또는 조강권자로부터 채굴에 관한 권리를 빌려가지고 빌려주는 자가 뭡니까? 득대예요. 근데 뭐 이 부동산 임대소득 이해하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 설명하고 나면 쉬는 시간에 한 분이 저를 쫓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득대가 누구냐고. 득대 개념하고 이해하는 거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고,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득대가 아니고 이게 왜 부동산 임대 소득인지를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강업권자, 조강권자 또는 득대가 채굴 실수가 함께 강산을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자, 쉽게 갑시다. 어쨌든 간에 부동산 빌려주고 돈 받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 소득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참고학습. 자, 참고학습 1번.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대가를 받은 거.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매매업 또는 건설업자가 판매하기 전에, 그러니까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판매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얻은 소득.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은 분양 목적으로 상가를 신축했는데, 그러니까 분양 목적으로 상가를 신축을 했는데, 자, 우리가 준공된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1층, 2층, 3층이 미분양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땡 처리하는 업자가 와가지고 이 1층을 딱 40일만 빌려달랍니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광고용으로 토지 가옥의 옥상 또는 측면을 사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 자, 그러면 참고학습 1번, 2번, 3번. 자, 쉽게 갑시다. 어쨌든 간에 부동산 빌려주고 돈 받았잖아요. 그래서 뭐다? 부동산 임대로 인한 사업소득으로 본다. 그래서 봐요. 부동산 임대로 인한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소득들은 일부러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야들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계되는 걸 빌려주고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로 인한 사업소득으로 본다고 흐름만 잡으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여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에 관계되는 걸 빌려주고 대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소득으로 보지 않는 거, 야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만 기억하시면 되고 야들은 기억할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자,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공부하셔야 될 거, 비과세입니다. 자, 교재 242페이지 그 중간에 보시면 우리가 비과세와 분리과세 주택 임대소득 해가지고 그 교재 242페이지 중간 거기 갈로 1번 비과세 해가지고 박스 안에 보시면 비과세 임대소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농지 임대소득이 있고 주택 임대소득이 있는데, 농지 임대소득 비과세는 시험장에 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지 임대소득 비과세는 그냥 읽어만 보시면 되지 구체적 내용을 정리할 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는 우리 시험에 가끔씩 나와요. 지금부터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를 정리하셔야 되는데, 자, 읽어보고 설명을 합시다. 자, 교재 242페이지 거기 박스 밑에 보시면 1항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 임대소득은 소득세 부과 안 한다. 자, 근데 둘째 줄, 기준 시가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 9개 소재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를 판정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들은 세 군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확인하셔야 될 거, 소재 지역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국내에 소재하는지 국외 소재 주택인지 소재 지역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유 주택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국내에 소재하는 하나
이하의 주택 소유자인지 2주택 이상 소유자인지 보유 주택수를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고가 주택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를 판정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소재지역 확인하시고 보유주택수 확인하시고 고가주택인 경우인지 확인하신 후에 이렇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국내에 소재하는 하나 이하의 주택 소유자, 주택 임대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지, 국외 소재주택이거나 2주택 이상 소유자이거나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알고 계셔야 될 것, 소재 지역에 따라 보유주택수에 따라 고가주택 여부에 따라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는 달라진다. 여기까지를 기본 개념으로 잡으시고 여기다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추가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여기서 고가주택은 어떤 주택을 의미하는지. 자, 여기서 이제 고가주택은 어떤 주택을 이야기하냐면은 일단 단순 설명하면 9억을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금액이냐면은 이 양 보는 거 자세히 봅시다. 기준 시가가 9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마지막 시간에 볼 양도소득세 고가주택하고는 달라요. 뭐 오늘 마지막 시간 아니면 2주 후에 볼 건데, 우리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은 실제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이에요. 근데 비과세 주택 임대 소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은 실제 양도가액이 아니고 기준 시가가 9억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9억인데 금액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지금 거래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지금 사고 파는 거기 때문에 지금 거래가 일어났기 때문에 실제 거래가액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동산 임대소득은 지금 현재 매매 거래가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한 지 1개월이 될 수도 있지만 10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거래가 일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소득은 실거래 가격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뭘 가지고 따지냐면은 세법적 표현을 이야기하면 기준시가. 그러니까 세법적 표현을 이야기하면 기준시가고 일반적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공시가격입니다. 공시가격을 따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래가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거래 가격을 가지고 판단하는 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세법적 표현은 기준시가고 보편적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부동산 보유 관련 조세는 다 뭡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보유 관련 조세는 우리가 다라 그러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대다수 공시가격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보유 관련 조세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범위 내에서만 이야기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범위 내에서 부동산 보유 관련 조세는 모두 다 공시가격의 기준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국세냐 지방세냐에 따라 표현이 다른 겁니다. 국세는 기준시가, 지방세는 시가표준액.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2주 전에 배운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뭡니까? 시가표준액의 기준이었죠. 그 시가표준액이 보편적 말로 이야기하면 공시가격이에요. 근데 이제 소득세는 국세니까 기준시가입니다. 자, 그럼 요건 이제 고가주택 개념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가 까달스럽게 출제되는 걸 대비하기 해가지고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보유 주택
주택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세법을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충분하신 분들은 요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보편적으로는 안 물어보는데 어쩌다 한 번씩 물어봐요.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충분하신 분들. 그런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세법은 공부할 마음의 여유가 잘 없으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자 요약집은 117페이지 보시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요약집은 그 요약집 117페이지 밑에 그 갈로 나에 보시면 정리되어 있고, 자, 우리 교재는 243페이지예요. 자, 교재 243페이지 우리가 이제 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자, 제일 먼저 다가구 주택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가구 주택을 몇 개의 주택으로 계산할 거냐 이 말입니다. 자,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그 이유는 있습니다. 우리가 다가구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볼 거냐 여러 개의 주택으로 볼 거냐에 따라 임대소득 비과세가 달라져요. 자, 갑이 원룸 딱 하나만 가 있는데, 갑이 원룸 말고는 다른 주택이 없다 합시다. 그럼 이 원룸이 하나의 주택으로 분류되면 하나 이하의 주택 소유자 임대소득이기 때문에 고가주택이 아니라면 원룸에서 한 달 월세를 1,000만 원 받아도 1년에 1억 2천만 원을 받아도 소득세가 비과세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원룸을 여러 개의 주택으로 본다면 2주택 이상 소유자이기 때문에 한 달 월세를 100만 원밖에 못 받아도 1년에 1,200밖에 못 받아도 비과세 혜택을 못 받습니다. 소득세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이 다가구 주택을 몇 개의 주택으로 볼 것인지를 실무에서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우리가 어쩌다 한번 물어봐요.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보유주택수를 계산할 때 다가구 주택, 구체적으로 원룸은 몇 개의 주택으로 계산하냐면은 건물 전체를, 그러니까 건물 전체를 한 개의 주택으로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게 혹이 붙었지요. 자, 뭐라고 혹이 붙었냐면은 이렇게 혹이 붙었습니다. 그러나 구분 등기가 된 경우에는, 이 말의 의미를 알고 계시면 자연스럽게 기억하는 거고, 이 말의 의미를 모르시면 어거지로 외우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공시법 실력 발휘하시면 돼요. 아니면 건축법, 아니면 주택법. 자,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구분 등기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제일 먼저, 자, 공법, 주택법, 건축법에서 우리가 주택법, 건축법에서 다가구 주택은 우리가, 자, 잠깐만요. 여기, 자, 다세대 주택이 있고 다가구 주택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택법 또는 건축법에서 우리가 다세대 주택은 요 독립된 1구획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하나의 건물에 여러 개의 주택이 있는 공동주택으로 분류한다고 배우셨고, 지금 이야기는 세법 이야기 아닙니다. 오해하실라. 지금 설명은 주택법, 건축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세법 아닙니다. 우리가 주택법, 건축법에서 다세대 주택은 독립된 1구획을 한 개의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의 건물에 여러 개의 주택이 있는 공동주택으로 분류한다고 배우셨고, 공법 시간에.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은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하나의 건물에 하나의 주택이 있는 단독주택으로 분류한다고 공법 시간에 공부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공법입니다. 그 다음에 등기법. 자, 그래서 등기법 시간에 뭐라고 배우셨냐면은, 다세대 주택은 독립된 1구획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구획별로 구분 등기할 수 있다고 배우셨고요.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은 독립된 1구획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구획별로 구분 등기할 수 있다고 배우셨습니다. 자, 그런데 다가구 주택은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공시법 시간에 다가구 주택은 구획별로 구분 등기할 수 없다고 배우셨습니다. 요게 공법이고 요게 등기법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러면 요 이야기를 가지고 요걸 해석하셔야 돼요. 자, 다가구 주택에 대하여 구분 등기를 한 경우 무슨 말이에요? 다가구 주택은 구분 등기 못 하는데. 자, 다가구 주택에 대하여 구분 등기가 된 경우 무슨 말이냐면은 다가구를 다세대로 구조 변경했다는 얘기예요. 다가구를 다세대로 구조 변경했으니까 구분 등기가 되겠지. 그 말 아닙니까? 이거 공부할수록 재밌네. 그러니까 다가구를 다세대로 구조를 변경했으니까 구분 등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마무리할게요.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구조를 변경함으로 인하여 구분 등기가 되면 요 독립된 1구획이 하나 아닙니까? 그럼 주택이 몇 개입니까? 1개, 2개, 3개. 그래서 구분 등기가 된 경우에는 여러 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래서 이 중개사 공부가 어느 정도 공부가 누적이 돼야 돼요. 공부가 어느 정도 누적이 되면, 그러니까 이 과목이 연결고리가 이어지면 이게 체계가 잡히기 때문에 공부가 재미있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버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소유주택입니다. 자, 공동소유주택. 자,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누구 주택수에 포함한다? 자, 지금 이야기는 오해가 있으시면 안 돼요. 지금 이야기는 오해가 있으시면 안 되는데, 자, 이걸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반 조세하고 혼동이 있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일반 조세, 예를 들어서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우리가 일반 조세에서는 공동소유주택을 지분에 관계없이 공유자 모두 다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게 원칙입니다. 일반 조세에서는. 자, 그런데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보유주택수를 계산할 때는 지분이 가장 높은 자의 주택수에만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 조세와 다르다라는 걸 알고 정리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는 이야기는 우리가 생략합시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일반 조세와 다르다라는 것도 간혹 깜빡하는데 괜히 더 깊이 들어갔다가 헤어나지 못하면 이 공부를 접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여기 원칙까지만 이야기할게요. 요새 더 들어가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는 일단 오늘은 제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세법 공부가 좀 익숙해지면 여기서 여기 예외 규정이 있어요. 예외 규정이 있는데 요 예외 규정은 공부가 좀 익숙해지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입니다.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를 하거나 전전세를 하는 경우. 무슨 말이냐면은 빌려와서 빌려줬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보유주택수를 계산할 때, 자,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보유주택수를 계산할 때 빌려와가지고 빌려주는 주택은 법률상 내 소유는 아니지만 주택수에는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봐봐요. 갑 소유주택이 하나 있고 갑이 을 소유주택을 빌려와가지고 병에게 빌려줬다 합시다. 그러면 이 빌려와가지고 빌려준 이 주택은 갑 소유, 법률상은 갑 소유는 아니지만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보유주택수를 계산할 때는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갑은 2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보유주택수를 계산할 때 빌려와서 빌려준 건 법률상 내 소유는 아니지만 주택수에는 포함된다고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소유는 아니지만 주택수에는 포함한다. 자, 그 다음에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무슨 말이냐면 나도 집이 있고 배우자도 집이 있을 때는 만다고요? 합산하여 주택수를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봤던 소득세 특징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소득세를 부과할 때는, 그러니까 소득세를 부과할 때는 뭡니까? 개인별로. 그러니까 개인별로 각각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해요. 나의 부동산 임대소득과 배우자의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때는 부부 사이일지라도 개인별로 각각 소득세를 부과해요. 그런데 주택수를 계산할 때는 합산한다고요. 시간이 지났을 때 이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까지가 보유주택수 계산에서 참고하실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 243페이지 그 갈로 2번에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자, 요걸 보셔야 되는데, 자, 요거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을 보셔야 되는데, 자, 잠시 쉬었다 봅시다.